안아드려야겠어요. 배낭여행을 가고 하는 일들이 원래 인간이 늘 해오던 일이라는 거예요. 개를 단속하시오. 너네 왜 딸과 네 성이 다르냐. 반면에 쿠바는 한 번도 제지가 된 적이 없었어요. 다시는 보지 않을 저에게 그런 친절을 베풀었을까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주고 안 받고 그 무의 균형을 깨야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언니가 읽어봤어 박언니 박에스더입니다. 도시에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서울 인구가 1000만이죠. 경기도 인천까지 합하면 수도권 인구가 2600만 명에 달합니다. 수천만 명이 모여있는 곳에서 산다는 것은 낯선 사람들에 둘러싸여 산다는 거죠. 우리는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매 순간 낯선 사람들과 마주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정말 그 낯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고 그들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사는 걸까요? 그런데 아침에 버스 운전기사가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한마디 던져줄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짐을 들고 낑낑거리고 있는데 열린 버튼을 눌러주면서 천천히 하세요. 이럴 때 해외여행을 가서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직접 거기까지 이렇게 데려다 줄 때 우리는 뭔가 지친 마음에 위로 같은 것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와 과거를 공유하지도 않았고 미래를 공유하지도 않을 그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책입니다. 타인이라는 가능성. 영국 작가 윌 버킹엄의 책으로 원서는 지난해 영국에서 출판이 됐어요. 제목이 Hello Stranger. 안녕 이방인. 부제는 How We Find Connection in a Disconnected World. 단절된 세계에서 어떻게 연결을 찾을까? 이 책을 읽고 여행 가고 싶다. 스스로 이제 여행 매니아라고 생각하는 저도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해외여행을 가지 못했는데 다시 해외여행을 간다면 꼭 챙겨가고 싶은 책. 여행지에서 읽으면 가슴에 더 확 와닿을 것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의 장르를 하나로 규정하기가 좀 애매해요.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주제 아래 방대한 인류학적 고찰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방인을 위한 도시사회학 이런 측면도 있어요. 또 저자의 여행과 타향살이의 경험을 녹여냈던 면에서 에세이적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어쨌든 좀 선택에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굳이 정의를 하자면 인문학적 에세이라기보다는 에세이적 인문학 책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뽑자면 필로지니아, 낯선이에 대한 사랑. 사실 우리는 제노포비아에 더 익숙해요. 낯선이에 대한 어떤 공포.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나면 이 두 가지의 감정을 동시에 느낀다는 거예요. 낯선이에 대한 어떤 불안, 두려움과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흥분, 매혹되는 기분. 그런데 지난 200년 동안 급속한 도시화 속에서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무심해지는 데 익숙해지면서 제노포비아만 더 강력해지고 필로지니아는 좀 잊어버리게 된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필로지니아를 다시 느끼게 될 수 있을까? 세부 키워드, 순례, 의례, 관계. 제가 라임을 한번 맞춰봤어요. 순례. 저자가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은 자신의 파트너 엘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그런 정도의 상실을 겪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하는 본능적인 반응은 고독 속에서 혼자 숨는 거죠. 그런데 저자는 슬픔에서 빠져나오는데 가장 필요했던 게 다시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놀랍게도 낯선 사람들, 엘리를 전혀 모르고 내가 느끼는 슬픔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했다. 엘리가 세상을 떠나 며칠 뒤에 길을 걷는데 유방암 기금 모금 운동을 하던 20대 여성이 말을 걸어요. 유방암에 대해 좀 아시나요? 무시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솔직하게 말을 하고 싶어졌대요. 이번 주 초에 제 파트너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그 여성이 가만히 묻는 거예요. 그분 성함이 뭐예요? 그게 선물처럼 느껴졌다. 엘리요. 안아드려야겠어요. 그러면서 두 팔을 뻗어서 이렇게 안아주는데 완전히 감정에 압도돼서 한참을 그 어깨에 기대서 울었다고 하죠. 저자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방랑자적 기질을 갖고 있어요. 뭐 잠깐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인류학자나 글쓰기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인도네시아, 중국, 불가리아, 그리스 여러 곳에서 살기도 했어요. 엘리가 이제 떠나기 얼마 전에 저자에게 묻죠. 나중에 뭐 할 거야? 자기가 죽고 난 뒤에 뭐 할지를 묻는 거예요. 다 정리가 되면 떠나야 해. 저자는 엘리가 떠난 지 6개월 만에 미얀마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스스로에게 묻죠. 나는 왜 자꾸 떠나려는 걸까? 우리는 왜 집이 주는 명백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을 열망하는 걸까요? 왜 떠나는 걸까요?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지긋지긋해서, 쫓겨나서, 기후변화, 자연재해, 전쟁 이런 것들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그런가 하면 괜히 떠나기도 해요. 저 무지개 너머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 다른 곳에 대한 호기심, 새로운 자원을 얻고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인류에게는 이런 순례자적 본성이 있는 거죠. 버스들이 고가도로로 밀려들고 슬픔으로 가슴이 먹먹했던 그날, 양곤의 옥상 테라스에 서 있던 나는 이곳에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만남이 있음을 알았다. 낯섦 속에 침잠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갑자기 스스로가 낯설어진 채로 내가 전과 달라지게 놓아두고 있었다. 고갈되지 않는 이 광대한 세상이 나를 바꾸게 두고 있었다. 인류가 원래 이주하는 동물이죠. 호모 속 인류는 약 200만 년 전에 처음 아프리카 밖으로 이동을 시작했고 우리의 조상 호모사피엔스는 6만 년 전부터 아프리카에서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죠. 이주는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것, 낯선 곳에 가서 거기에 있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에 찾아오는 낯선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은 인류에게 아주 일상적인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농촌에 살다가 도시로 이주를 하거나 여기에서 살다가 저기로 가거나 홍콩이나 이런 데 직장을 얻어서 가거나 대학 첫 여름방학에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가고 하는 일들이 원래 인간이 늘 해오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가 농업혁명에 의해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집의 개념이 강력해지기 시작을 했죠. 고향에서 오래 살게 됐잖아요. 인간이 집을 원한 건 취약하기 때문이죠. 약하기 때문에 나만의 공간에서 아주 친근한 사람들과 몸을 웅크리고 아늑함과 안전함을 느끼고 싶은 이 집에 대한 욕망은 아주 강렬한 감각이다. 그런 부분이 지금 강조되고 있죠. 어떤 집의 요새 같은 성격. 우리가 지금과 같은 어떤 폐쇄적인 집의 형태에 살게 된 것은 인류 역사에서 아주 최근의 일이죠. 과거에는 공동체에 다 같이 모여 살기도 했고 누구나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고 말을 걸 수 있는 낮은 담. 또 한 집 마을에 여러 세대가 모여 살기도 했고 이리 오너라 하고 낯선 사람이 하룻밤 머물러 갈 수도 있는 공간이었죠. 집이 이렇게 여러 형태를 띨 수 있다면 집을 다시 상상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정말 폐쇄적인 곳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을까요? 과거 더 열린 공동체에 있을 때 우리는 더 낯선 사람들로부터 안전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키워드, 의례. 인류의 기본적인 속성이 순례자들이라면 우리에게는 이 순례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의례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낯선 사람은 낯선 곳을 방문하기 때문에 무섭고 또 주인은 그 방문객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죠. 유목민족의 나라 몽골에서는 손님의 느닷없는 방문이 아주 일상적이죠. 몽골에서의 손님 방문에는 손님과 주인 모두에게 아주 까다로운 의례들이 적용됩니다. 우선 낯선 사람은 게르, 그 몽골인의 텐트 앞에서 말을 멈추고 이렇게 외쳐야 해요.
개를 단속하시오. 그러면 집에서 사람이 나와서 개를 묶습니다. 그제서야 방문객은 말에서 내려서 헛기침을 하고 총이나 채찍 등 무기를 바깥에 놓고 개를 들어갈 때는 오른발부터 절대로 문턱을 밟아서는 안 돼요. 들어갈 때는 단추를 잠그고 소매를 내리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의복을 잘 갖춰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문턱을 넘으면 주인은 내가 모르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 있어, 새로운 소식이 있어 묻고, 손님은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순조롭고 평화롭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내놓게 되죠. 몽골에서 이 손님과 주인의 의례는 아주 세세해서 차를 대접할 때 차가 도는 방향, 손님이 고기를 첫 입에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젊은이들을 꾸짖을 때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까지 세세하게 규정을 합니다. 이런 의례들이 왜 중요할까요? 인류학자 험프리는 그게 의심을 가라앉히는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방문객이 문 앞에서 무장해제를 하는 것은 방문객의 무기가 주인에게 위협적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방문객이 주인을 자신의 어떤 보호자로 신뢰한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낯선 손님과 낯선 주인의 관계는 아직 모호하죠. 거기서 둘 사이의 진정성이 중요하다 아무리 말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마치 상황이 평탄하고 조화로운 것처럼 가정하는 의례가 두 사람의 어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연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자는 그런 차원에서 선물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선물이 반드시 되돌려줘야 하는 어떤 빚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저자는 원래 선물의 핵심은 비대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불균형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선물의 목적은 원래 이득이 아니라 관계를 얻는 것이니까. 주인이 손님을 접대하는 것도 일종의 선물이죠. 잘 차린 음식, 편안한 잠자리 같은 것들. 그런데 가끔 이제 주인의 선물을 손님이 부담스러워하기도 해요. 불가리아에서 전해지는 얘기예요. 한 가난한 집이 종종 여행객들을 손님으로 접대를 해요. 좋은 음식을 내고 좋은 잠자리를 주고 엄청 접대를 잘하는 집인데, 가끔 손님을 몽둥이로 막 때리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손님이 집주인의 환대를 거절한 거예요. 좋은 음식을 내줬더니 당신들도 이렇게 가난한데 못 먹겠어요. 좋은 난로가에 잠자리를 줬더니 당신들도 추운데 여기서 못 자겠어요. 그랬더니 그 집의 애들이 아빠한테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손님이 저렇게 환대를 다 거절하는 거냐. 그거에 아주 수치심을 느낀 주인이 몽둥이로 막 손님을 때려서 내쫓는 거죠. 집주인이 기꺼이 아주 즐거워서 환대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나를 접대한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만큼 집주인에게 모욕을 주는 일이 있을까요? 예전에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보겠다고 하바로프스크를 거쳐서 블라디보스톡을 여행한 적이 있었어요.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러스키 섬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행 책자에는 분명히 배편이 있다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저 멀리 돌아가는 큰 다리가 생긴 뒤에 배편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야. 박물관에서 어떻게 하면 저게 빨리 들어갈 수 있냐 이런 거를 막 물어보고 있었는데, 그거를 듣고 있던 현지인 부부가 자기네가 오늘 휴일이라 할 일도 없고 하니까 나를 그 러스키 섬으로 자기 차로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부부가 저를 하루 종일 관광을 시켜줬어요. 마지막에는 막 보드카 싸게 살 수 있는 데까지 막 데려다 주면서. 그분들은 왜 다시는 보지 않을 저에게 그런 친절을 베풀었을까요? 저는 또 왜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그 친절을 받고 있었을까요? 그분들의 진심을 믿었으니까. 이 책의 의례에 대한 인류학적 고찰이 아주 길어요. 왜 저자는 그렇게 손님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었을까?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손님 되기를 점점 더 거부하고 있구나. 왜? 주인이 되기 싫으니까.
손님이 돼서 환대를 받지 않으면 주인이 될 필요도 없고 접대를 할 필요도 없어지잖아요. 신세를 지지 않으면 신세를 갚을 필요도 없죠. 깔끔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뭘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죠. 연결을 거부하고 있죠. 그러면서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주지도 받지도 말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그럼 실망할 것도 상처받을 것도 없어.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 집에 누구 놀러 온 적 없지? 딱 보니까 친구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섬처럼 사는 거 안 외로워? 마지막 키워드, 관계. 저자는 외로움을 극복할 방법, 그러니까 스스로 낯선 손님이 되기도 하고 또 낯선 일을 받아들이는 주인이 되기도 하는 지금의 시대를 위한 몇 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국경 다시 생각하기. 국경이라는 명확한 선이 생긴 곳은 민족주의에 의해 국민국가가 형성된 이후 인류 역사에서 200년도 안 된 아주 최근 일이죠. 여권이 생긴 것 100년밖에 안 된 일이고, 지금의 국경 통과는 이방인을 환영받는 자와 환영받지 못하는 자로 분류하는 작업이다. 국경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국경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대한민국 여권으로 아무런 제지 없이 국경을 넘을 수 있는 나라, 어떤 나라들일까요? 미국? 영국? 쿠바나 볼리비아는 어떨까요? 그런데 저는 바로 미국, 영국에서 그 국경 문제를 겪었어요. 미국의 남동생 집을 딸과 방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입국 날짜는 같은데 출국 날짜가 달랐어요. 우리 딸이 이제 거기서 더 논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이민국 직원이 너 딸 공부시키려고 여기 놓고 하려고 그러는 거지? 막 이러면서 몇 시간을 공항에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프랑스에서 이제 영국 국경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여권을 보고 너네 왜 딸과 네 성이 다르냐? 너네가 모녀 관계가 맞냐? 그래서 아니 한국에서 원래 성이 다르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또 거기서 꼬치꼬치 집요하게 나를 통과를 안 시켜주고. 저 좀 브로커처럼 보이나요? 그런데 반면에 쿠바는 제가 4번이나 들어갔지만 막 거기서 즉석으로 비자도 만들고 한 번도 제지가 된 적이 없었어요. 볼리비아 넘어갈 때도 국경에서 바로 즉석 비자 만들었는데 그냥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이 국경 문제가 누구에게나 언제든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저자는 이민, 난민 같은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아주 어렵지만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이든 겪을 수 있다는 그 삶의 우연성을 인정한다면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좀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도시의 이웃 되기. 이웃은 왜 껄끄러울까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이사를 가보니까 거기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도시의 기이한 역설이죠. 이런 생명부지의 사람들은 바로 옆에 살고 있고 나랑 정말 친한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데도 우리는 왜 자꾸 도시로 오는 걸까요? 저자는 도시를 발명의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고대 아테네의 철학, 당나라 장안의 예술, 중세 바그다드의 의술과 과학, 피렌체의 르네상스, 뉴욕의 창의적 격동,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발명되는 곳이다. 우리는 도시의 무수한 낯선 사람들을 짐짓 무시하면서 나는 지금 혼자서 나 자신을 재정립하는 중이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도시에 온 진짜 이유는 바로 그 무질서한 군중들 사이에 그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이죠. 거기에 바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연결되기 위해서 도시에 온 거예요. 제가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해요. 혼자 여행할 때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셀카봉 이런 것도 있지만 우연한 순간들은 놓치게 되거든요. 멕시코 한 마을을 여행을 할 때였는데 마을 축제에 갔어요. 혼자서 여행 온 중국 애가 구경을 하다가 마술 시연자로 뽑힌 거야. 걔한테는 엄청난 추억이 될 텐데 찍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그거 모르는 애였는데 그걸 영상으로 막 찍었어요. 끝나고 나서 내가 너 그 아까 그거 찍었으니까 이메일로 보내줄게.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러시아인 부부처럼 혼자 하던 여행길에 나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느낌? 아, 이제 정말 안 주고 안 받고 그 무의 균형을 깨야 되겠어요. 좀 적당히 신세도 지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좀 환대를 베풀고 좀 틈이 있는 관계도 좀 내버려 두는 것? 그래야 좀 덜 외롭지 않을까요? 언니가 읽어봤어. 구독 꾹! 고맙습니다.